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에 난 길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래 땅에는 길이란 게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조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요, 근대문학의 아버지인 루쉔의 고향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쉔은 1881년 중국 저장성 샤오싱현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저우스런, 자는 위차이이며 루쉔은 어머니의 성을 따서 지은 필명입니다.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나 13세 때 할아버지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집안이 멸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6세 때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22세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유학길에 올라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908년 어머니의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온 루쉔은 결혼을 하고 중학교 교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루쉔은 난징 정부의 교육부 직원이 되어 일하다가 1918년 37세의 나이로 문학혁명을 계기로 문예지의 광인일기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루쉔은 당대 중국 어떤 작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중국 혁명의 지적 원천으로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고향, 광인일기, 아큐정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루쉔의 고향을 낭독하겠습니다. 고향, 루쉔. 나는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000열이나 떨어진 먼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20여 년이나 떠나 있던 고향이었다. 마침 한겨울이라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하늘은 잔뜩 찌푸렸고 음산한 바람이 선창 안에까지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닥쳤다. 바람막이 휘장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흐린 하늘 아래 여기저기 쓸쓸하고 황폐한 마을이 보였다. 아무런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황량한 풍경이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슬프고 허전해졌다. 아, 여기가 지난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풍경보다는 훨씬 좋았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다. 그림자도 형상도 없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해야 할 말까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고향이란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난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향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다. 비록 아무 발전이 없다 해도
내가 느낀 것처럼 쓸쓸하거나 허전한 것은 아니다. 단지 내 심정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뿐이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사실 처음부터 유쾌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향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살던 집은 이미 성이 다른 사람에게 공동으로 팔아버린 상태였고 금년 말까지는 집을 비워줘야만 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 이전에 돌아와 정들었던 옛집과 영원히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다른 먼 고장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고향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기와지붕 용마루 위에는 마른 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것은 이 오래된 집이 어쩔 수 없이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별채에 살던 다른 친척들은 이미 이사를 했는지 무척 조용했다. 우리 집 방문 가까이 갔을 때 어머니가 벌써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8살 난 조카 흥얼이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나를 기쁘게 반겨주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나에게 차나 마시자고 하면서도 이사에 관해서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흥얼은 멀찍이 떨어져 내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결국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우리가 살 고장에 이미 새 집을 계약해 놓았고 가구도 몇 가지 사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목기들을 모조리 팔아서 필요한 가구를 더 장만해야겠다고도 했다.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다. 짐도 대충 정리해서 한 군데 챙겨놓았고 목기도 운반하기 불편한 것들은 절반쯤 팔아버렸다는 것이었다. 다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루 이틀 쉬고 나서 떠나기 전에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그런 다음에 바로 떠나자꾸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네. 그리고 룬투 얘긴데 말이다. 그 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소식을 물으면서 너를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집에 도착할 날짜를 그 애한테 대충 일러줬으니 아마 곧 찾아올 게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묘한 그림 한 폭이 번갯불처럼 퍼뜩 떠올랐다. 진한 쪽빛 하늘에 둥그런 황금빛 보름달이 떠있다. 그 아래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수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한가운데 은목걸이를 한 12살쯤 되는 소년이 손에 쇠작사를 들고 어떤 오소리를 힘껏 찌른다. 그러나 오소리란 놈은 몸을 한번 꿈틀하더니 소년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 도망쳐버린다. 그 소년이 바로 룬투이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기껏해야 10몇 살밖에 안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3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땐 아버지도 살아있었고 집안 형편도 좋아서 나는 그야말로 어엿한 집안의 도련님이었다. 그 해는 우리 집에서 조상에게 큰 제사를 치러야 할 차례였다. 그 제사는 30여 년 만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어서 아주 정중하게 치러야 했다. 정월에 조상의 상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차려놓는 물건도 많고 제기도 특별히 좋은 곳을 골라서 썼다. 또 제사에 오는 사람도 무척 많아서 제기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만 했다. 그때 우리 집엔 망월이 한 사람 있었다. 우리 고향에서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3가지 부류로 나눈다. 1년 내내 한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장년, 날짜를 따져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당공,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섣달 대목이나 명절 또는 도지료를 받아들일 때에만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망월이라 한다. 그런데 그때 일이 어찌나 바빴던지 그 망월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자기 아들 룬투에게 제기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룬투가 온다는 말에 나는 무척 기뻤다. 전부터 룬투라는 이름을 들어왔고 또 그 애가 나와 같은 또래인데 윤달에 그것도 오행 중에서 토가 빠진 날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룬투로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애가 새 덫을 놓아서 새를 잘 잡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해가 오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새해가 되면 룬투가 올 테니까 말이다. 가까스로 섣달 금음께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룬투가 왔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애는 부엌에 있었다. 발그스름하고 둥근 얼굴에 머리에는 조그마한 털모자를 쓰고 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이것은 그 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애가 일찍 죽을까봐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은목걸이를 걸어 룬투를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 룬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척 부끄럼을 탔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이 없을 때면 그 애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한나절도 못 되어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룬투가 성에 들어와서 무척 기쁘다고 했던 게 기억날 뿐이다. 그 애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 안에서 많이 구경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나는 룬투에게 새를 잡아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룬투는 말했다. 그건 안 돼. 새를 잡으려면 먼저 눈이 많이 와야 해. 모래사장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 빈터를 만들고 거기에 짤막한 막대기로 대나무 소쿠리를 버티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곡식 쭉정이를 뿌려 놓았다가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줄을 잡아당기는 거지. 그러면 대나무 소쿠리가 넘어지고 새는 소쿠리 안에 갇혀 도망칠 수 없게 돼. 그렇게 하면 무슨 새든지 다 잡을 수 있어. 참새, 꿩, 산비둘기, 파랑새.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이 내리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룬투는 또 내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추워. 나중에 여름이 되거든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는 낮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그리고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갖가지 조개들이 다 있어. 귀신을 쫓는 조개도 있고 부처님 손 같은 조개도 있어. 그리고 밤엔 아버지하고 수박을 지키러 간다? 너도 함께 가자. 내가 도둑도 지킨단 말이야? 아니,
우리 동네에선 길 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수박 한 개쯤은 따먹는 건 도둑질도 아니지. 우리가 수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더지, 고슴도치, 그리고 오소리 때문이야. 달밤에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그건 오소리란 놈이 수박을 깨물어 먹는 거야. 그러면 쇠작사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때까지 나는 오소리란 놈이 어떤 짐승인지 전혀 몰랐다. 물론 지금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저 조그만 개처럼 생긴 영악스러운 동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그 놈이 물거나 그러지 않아? 쇠작살이 있잖아. 오소리를 발견하면 당장 찔러버려야 해. 그 자식은 워낙 야가 빠져서 오히려 사람 쪽으로 달려들어선 가랑이 사이로 빠져 달아나거든? 털이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매끄러워. 나는 그때까지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많은 줄은 알지도 못했다. 바닷가에 색색의 조개 껍데기가 있고 또 수박에 오소리 사냥 같은 위험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수박이란 그저 과일 가게에서 파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이었다. 우리 동네 모래사장엔 말이야. 밀물이 들어오면 날치들이 팔딱팔딱 뛰어올라. 그 녀석들은 모두 청개구리처럼 두 다리가. 룬트의 머릿속엔 신기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룬투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신기한 것들을 만나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은 모두 나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네모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월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룬투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룬투도 부엌에 숨어 울면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룬투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버리고 말았다. 그 애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내게 조개 껍데기 한 꾸러미와 아름다운 새의 깃털 몇 개를 보내주었다. 나도 한두 번 뭔가 그 애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이제 어머니가 그 애의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어렸을 적 기억이 되살아나 마치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나는 대뜸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거 참 반갑군요. 그래, 룬트는 어떻게 지내요? 그의 말이냐? 살기가 무척 힘든 모양이더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 사람들이 또 왔구나. 말로는 모끼를 사러 왔다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아무 물건이나 집어가 버리니 내가 잠깐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서 여자들 몇이 주고받는 얘기가 들려왔다. 나는 조카 흥어를 불러다가 앞에 앉히고 글씨를 쓸 줄 아는지 다른 고장에 가보고 싶은지 하며 말을 시켰다. 흥얼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가요? 그래, 기차를 타고 갈 거다. 배는요? 먼저 배를 타고 그런 다음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컸네. 수염도 길게 기르고. 갑자기 찌르는 듯 날카롭고 괴팍한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입술이 얇은
50살가량의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치마도 입지 않은 채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컴퍼스가 두 발을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날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많이 안아줬는데. 나는 더욱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옆에서 말을 해주었다. 저앤 너무 오랫동안 객지에 나가 있어서 아마 까맣게 잊었을 거다. 어머니는 그러시더니 나에게 말했다. 너도 잘 생각하면 기억이 날 거다. 저 양반이 우리 집 건너편에 사시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시다. 왜 있지? 두부가게를 하시던. 이제야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 우리 집 건너편 두부가게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였다. 사람들은 모두 이 여자를 두부가게 서시라고 불렀다. 그때는 하얗게 분칠을 했었고 지금처럼 광대뼈도 튀어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입술도 이렇게 얇지는 않았다. 또 그때는 하루 종일 가게에만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컴퍼스 같은 자세를 본 적이 없었다.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 덕분에 두부가게가 잘 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말에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컴퍼스는 몹시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마치 멸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폴레옹도 모르는 프랑스인이나 워싱턴을 모르는 미국인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냉소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잊었다고. 하긴 귀하신 양반이라 눈이 높으시다 이거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 그저. 그럼 내 도련님한테 할 얘기가 있소. 도련님네는 부자가 됐고 또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일일이 운반하기도 거추장스러울 테니 내게 주시오. 이런 낡고 하잘것없는 목기들을 어디다 쓰겠소?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게나 쓸모가 있지. 난 부자가 아닙니다. 또 이걸 팔아야 그 돈으로. 네, 참. 큰 벼슬까지 한다던데 부자가 아니라고? 소실이 셋이나 되고 문 밖에서만 나서면 8사람이 떼미는 큰 가마를 타면서도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흥, 그런 말로 날 속일 순 없지.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원 세상에, 부자가 될수록 지갑끈을 쬐고 지갑끈을 쥘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니. 정말 그 말대로일세. 컴퍼스는 화가 나서 돌아서더니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 슬쩍 어머니의 장갑 한 켤레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에는 또 근방에 사는 친척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틈틈이 짐을 꾸려야 했다. 이렇게 사나흘이 지나갔다. 날씨가 몹시 춥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머리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를 보고 나는 부랴부랴 몸을 일으켜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바로 룬투였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그가 룬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룬투는 아니었다. 키는 갑절이나 커졌고 옛날 발그스름하던 둥근 얼굴은 누렇게 윤기가 없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었고 눈 언저리는 그의 아버지처럼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쐬기 때문에 대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너덜너덜한 털모자에 얇은 속옷을 걸치고 있었다. 추위에 덜덜 떠는 모습은 초라하고 안 돼 보였다. 손에는 종이봉지 하나와 기다란 담뱃대가 들려 있었다. 그 손 역시 내가 기억하고 있던 통통하고 혈색 좋은 손은 아니었다. 거칠고 갈라지고 여기저기가 터진 게 마치 소나무 껍질 같이 보였다. 나는 너무 흥분하여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아, 룬트 형, 이제 오셨구려.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러고 나니 많은 말들이 꿰어놓은 구슬같이 줄줄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꿩이며 날치며 조개 껍데기 오소리. 그러나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얼굴에는 기쁨과 처량함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긴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뱉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니 분명히 이렇게 불렀다. 나으리. 나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우리 둘 사이에 이미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글프게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쇠이성, 나으리께 인사를 드려라. 그는 자기 등 뒤에 숨어있던 어린아이를 앞으로 끌어냈다. 그 아이야말로 20년 전 룬트의 모습 그대로였다. 단지 안색이 나쁘고 비쩍 마른 데다 목에 은목걸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놈이 5번째 놈입니다. 아직 세상 구경을 못해서 그런지 비실비실 낯만 가리고. 어머니와 웅얼이 2층에서 내려왔다. 룬투의 말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룬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마님, 보내주신 편지는 벌써 받았습죠. 나으리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어찌나 기뻤는지. 룬투, 자네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치레를 하나? 옛날에는 둘이 너하고 부르지 않았나? 옛날같이 그냥 쉰이라고 부르게나. 어머니는 룬투를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 마나님도 무슨 말씀을.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땐 철없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룬투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쇠이성더러 나으리께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 제 아버지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가 쇠이성인가? 5째랬지. 모두 낯선 사람뿐이니 겁을 내는 것도 당연하지. 예, 흥울아. 내가 쇠이성이랑 같이 밖에 나가 놀아라. 흥얼은 이 말을 듣고 쇠이성에게 손짓을 했다.
쇠이성은 그제야 가벼운 걸음으로 흥얼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룬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겨우 자리에 앉았다. 그는 긴 담뱃대를 탁자 옆에 기대 놓더니 종이봉지를 앞으로 내놓으며 말했다. 겨울이라서 원 드릴만한 게 없어서. 이건 푸르대 콩을 말린 것인데 변변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 말린 것이라 나리께서 맛이라도 보시라고. 나는 그에게 사는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말이 안 입죠. 6째 놈까지 나서서 집안일을 거두는데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세상은 온통 뒤숭숭하고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서 돈만 마구 걷어가고. 그러니 버는 게 형편이 없죠. 소출도 점점 나빠져요. 농사를 지내서 내다 팔려고 하면 세금만 몇 번씩 내야 합니다. 그러니 본전만 까먹고 말지요. 팔지 않고 두자니 그냥 썩혀버릴 형편이고요. 그는 또 머리를 흔들어댔다. 갈래갈래 주름진 룬투의 얼굴은 석상처럼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오직 괴로움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려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듯 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담뱃대를 들고 묵묵히 빨았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묻는 중에 그는 집안일이 바빠서 내일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점심도 먹지 않은 것을 알고는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손수 밥을 볶아 먹도록 일렀다. 그가 나간 뒤 어머니와 나는 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탄식했다. 자식들은 많고 농사는 해마다 흉작이고 세금은 가혹하게 많았다. 군인, 강도, 벼슬아치들, 지방 토 따위들이 그를 괴롭혀 장승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우리가 가져가지 않아도 될 물건은 모두 그에게 주고 그에게 갖고 싶은 걸 직접 고르게 하자고 했다. 오후에 그는 몇 가지 물건들을 골랐다. 기다란 탁자 2개와 의자 4개, 향로와 촛대 1벌씩, 그리고 짐을 짊어질 때 쓰는 가로대 1개였다. 그는 또 재를 전부 달라고 했다. 재는 우리 고향에서는 밥을 지을 때 짚을 떼고 그 재는 모래밭에 뿌리는 비료로 쓴다. 우리가 떠날 때 배로 실어 가겠다는 얘기였다. 밤에 룬투와 나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잡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쇠이성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아흐레가 지났다.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날이 온 것이다. 룬투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쇠이성은 데려오지 않고 그 대신 5살짜리 계집애를 데리고 와서 배를 지키도록 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룬투와 나는 다시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다.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전송하러 온 사람, 이것저것 물건을 가지러 온 사람, 전송도 하고 물건도 가져갈 겸 온 사람 등 가지각색의 사람들로 붐볐다. 저녁 때 우리가 배에 오를 무렵에는 이 오래된 집에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마치 빗자루로 쓸어버린 것처럼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배는 앞으로 나아갔다. 양쪽 강기슭에 줄지어 선 푸른 산들은 황혼빛에 검푸르게 물들고 있었다. 그 산들은 하나씩 배 뒤쪽으로 사라져 갔다. 흥얼은 나와 함께 선창에 몸을 기대고 어슴푸레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 아이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 이제 언제 돌아와요? 돌아오다니. 어째서 가기도 전에 돌아올 생각부터 하는 거냐? 하지만 쇠이성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걸요? 흥얼은 크고 새까만 눈을 똑바로 뜨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와 어머니는 갑자기 멍해졌다. 그러다가 다시 룬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삿짐을 꾸리면서부터 두부가게 서씨가 매일같이 찾아왔는데 엊그제 잿더미 속에서 접시와 그릇을 10몇 개씩 찾아내서는 룬투가 제기를 나를 때 함께 가져가려고 숨겨두었다며 따따붙다 떠들어댔다는 것이었다.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는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구기살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아났다고 했다. 구기살은 우리 고장에서 닭을 기를 때 쓰는 도구이다. 나무판 위에 창살을 치고 그 속에 모이를 넣어두면 닭은 모가지를 길게 뽑아서 그것을 쪼아 먹는다. 하지만 개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저 바라보며 속을 태울 뿐이다. 어머니는 전족을 한 그 여자가 뒤축 높은 신발을 신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옛 고향집은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그와 함께 고향의 산천도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아주 뚜렷했던 저 수박밭의 은목거리를 한 작은 영웅의 형상이 갑자기 흐릿해진 것도 나를 슬프게 했다. 어머니와 흥얼은 모두 잠이 들었다. 나도 자리에 누웠다. 내 밑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룬투와 나는 이미 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흥얼이 바로 쇠이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난 그 애들이 나와 같은 단절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두 나처럼 이곳저곳 떠도는 생활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또 그 아이들이 룬트처럼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마비된 듯한 생활을 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을 멸시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본 일이 없는 그런 생활 말이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무서워졌다. 룬트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속으로 우습게 여겼다.
그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 역시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닌가? 단지 그의 희망이 보다 현실적이고 절박한 것인 반면 나의 희망은 막연하고 아득하게 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무의식 중에 눈앞에 펼쳐진 바닷가 모래사장을 바라보았다. 짙은 쪽빛 하늘엔 동그란 황금빛 보름달이 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에 난 길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래 땅이란 길이란 게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